고국 원앙을 고구려까지 쫓아가서 죽인 왕이 바로 근초왕입니다.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했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 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건 누가 한 거예요? 근초왕이 한 거죠. 네, 이제 4강 보겠습니다. 백제 이야기인데요. 백제에도 많은 왕들이 있지만 시험에 주로 나오는 왕은 12명이에요. 좀 많죠. 그래도 다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사람으로 무령왕, 성왕, 22담로, 사비천도, 관성전투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좀 봅시다. 백제는요, 수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건 좀 알고 시작해야 돼. 크게 보면 3개예요. 위례성, 웅진, 사비. 여기서 벌써 문제가 보이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바로 사이 문제거든요. 뭔 뜻이냐면 가와 나 사이,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위례성과 사비 사이에 웅진이 있죠. 이게 문제예요. 웅진 시대의 왕이 누군데요? 아직 안 배웠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무령왕이거든요. 무령왕이 설치한 특수 행정구역이 22담로라는 거예요. 배우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고유왕부터예요. 바로 3세기의 왕이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고유왕은 3세기고요. 근초왕과 침량은 4세기인데 이 세 사람이 백제 초기에 중요한 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고, 근침, go, 가자 이거죠. go, 근침. 좀 오버해서 말하면 백제라는 나라는 고유왕이 반, 근초왕이 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고유왕이 안살림을 잘 해놔요. 그러면 이제 바깥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아니,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바깥 일을 어떻게 해요? 고유왕이 안살림을 잘 해놓으니까 근초왕이 영토 확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순서를 좀 잘 알아두시고, 그런데 세상에 고유왕과 근초왕이 하지 않은 딱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교를 수용한 거예요. 이상하게도 백제에는 불교 수용만 따로 이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침유왕. 불침, 불교 수용 침유왕. 아따가 불침. 이게 바로 침유왕의 유일한 업적이에요. 보겠습니다. 고유왕은 내신좌평과 위사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마련했다. 6좌평, 내신좌평, 위사좌평, 병관좌평 이런 식으로 6개의 좌평이 있는데요. 이 좌평은 중앙에 관청이 6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마한의 목지국을 정복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도대체? 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한반도를 대강 그린 거예요. 위에는 고구려가 있고 밑에 백제가 있고 이제 신라가 있고 가야가 있는데 원래 백제의 이름은요. 원래 백제가 아니라 십제였어. 마한 지역인데요. 마한에는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54개 중에 하나가 바로 백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로 목지국이에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한 백제가 목지국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흔에 짱을 친 거예요. 짱만 치면 이긴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고유왕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 있죠. 광주, 나주, 목포 흘러가는 영산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흔이란 나라가 점점 조그매져서 마흔이 영산강 유역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아주 작은 마흔이 된 거예요. 백제는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백제가 이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던 마흔 세력을 탁 쳐서 결국 마흔을 완전히 정벌하거든요. 그거는 근초광이 합니다. 근초광이 마흔을 완전히 정벌했다 그랬죠.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목지국을 친 거, 이거는 마흔이 없어진 건 아니야. 마흔의 짱을 친 거죠. 고유왕이 마흔의 짱, 목지국을 친 거예요. 근데 마흔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건 누가 한 거예요? 근초광이 한 거죠. 요거 두 사람이 다 마흔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근초광은요, 마흔을 완전히 정벌한 것도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했어요. 이건 뭔 뜻이냐면 일본과 백제는 기본적으로 친했습니다. 근데 규슈 지방, 여기는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슈 지방은 친 거예요. 또 하나, 바로 이겁니다. 고국 원앙을 고구려까지 쫓아가서 죽인 왕이 바로 근초광입니다. 그걸 우리가 평양성 전투라고 그래요. 또 밑에 보시면 하나, 근초광 때 아주 중요한 업적으로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역사를 정리할 만큼의 그런 왕이야. 대단한 왕이야. 역사의 주인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서기라는 책을 쓰게 했어요. 고흥과 서기 중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고흥을 한번 외워볼게요. 고흥. 크게 흥한다 뭐 이런 뜻 같아. 높이 흥한다. 고흥. 근초광이 고흥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실 근초광이 4세기 즉 백제의 전성기 왕이거든요. 정말 고흥한 왕이에요. 정치를 잘해서 고흥한 게 아니라 고구마를 잘 팔아서 그래요. 고구마를 엄청 팔아가지고. 보세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킨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규슈 지방에 진출했죠. 규슈를 쳤어요. 그 다음에 만을 완전히 정벌했죠. 고구마는 아니고 고규마인데요. 고규마 팔아가지고 아주 고흥한 사람이 그게 바로 근초광이에요. 외우세요. 위에다 써놓으셔도 돼. 그 근초광 옆에다가 고규마 고흥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규마 고흥.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침류왕입니다. 인도의 승려인 마라나타가 동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불교를 전해주었다. 그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 두 개 한번 써보세요. 이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소수리망 때 중국의 전진에서 온 사람은 순도입니다. 그리고 백제는요. 동진을 통해서 마라나타라는 인도의 고승이 와서 불교를 전해줬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연도까지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순서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고구려가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백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려워도 에너지를 좀 드려야 돼요. 아직까지 위례성 시대입니다. 위례성 시대의 이제 마지막 왕들을 좀 볼 텐데요. 바로 비유왕과 계로왕입니다. 이 5세기 왕들인데요. 5세기는 주인공이 고구려의 장수왕이에요. 남진 정책.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누가 괴로워요? 백제와 신라가 괴로우니까 둘이 원래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손을 잡아요. 그걸 우리가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손을 잡아도 장수왕이 자꾸 내려오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혼을 해요. 나제 결혼 동맹이라고 그래요. 나제, 신라, 백제 동맹을 맺다가 나중에는 나제 결혼 동맹, 신라, 백제 결혼 동맹 사돈이 되는 거죠. 나제 동맹을 맺은 것은 비유왕과 눌지마립간 사이입니다. 어렵다, 그지? 비유왕은 백제 왕이고요. 눌지마립간은 신라의 왕이에요. 나제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립간이에요. 옆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소프 뭐예요? 비누죠? 비누가 10개가 있어요. 이걸 두 사람이 나눠 가지면 몇 개씩 나눠 가지면 좋을 것 같아. 5개, 5개. 똑같이 나눠 가지면 정말 좋죠. 이렇게 써보세요. 5개씩 비누를 똑같이 가지면 좋겠다. 그거를 좀 빨리 읽어볼게요. 비누를 동소지. 똑같이 가지면 좋겠다. 이게 5세기 내내 동맹이 있었는데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립간이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고 백제의 동성왕과 이 소진을 한단합니다. 신라의 소지마립간이 나제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나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비눌과 동소지가 이렇게 동맹을 맺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장수왕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계로왕은요, 중국에다가 손을 벌려요. 북위라는 나라인데요. 북위에 국서를 보내요. 이게 편지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장수왕이 자꾸 내려와요. 그래요. 당시에 북위의 황제가 사실은 장수왕과 절친이었거든요. 저기 계로왕이라는 애가 그 편지를 보냈는데 널 죽이랜다? 장수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화 끊겠습니다. 이러면서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와서 편지를 보낸 계로왕을 죽여버려요. 계로왕이 죽은 사건이 바로 475년입니다. 이때 백제는 저 밑에 웅진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성에서 왕이 죽어버렸고 한성도 고구려가 차지해버렸으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75년부터 웅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다. 웅시대는 왕이 많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왕은 이 3명밖에 없어요. 문동무! 무슨 북한 사람 같아요. 그죠? 문동무. 이 3사람만 아시면 되는데 무령왕 때 바로 웅진시대에 1등 업적이 나오거든요. 무령왕의 입장에서 볼 때 웅진이라는 땅은, 공주라는 땅은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 아베왕들이요, 대부분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됐거든요. 왕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령왕은 자기도 죽지 않으려면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백제에 여기저기에 담로라는 걸 설치해요. 22군데다가 22담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자기 핏줄 왕족을 파견합니다. 누가 내 욕하면 바로 얘기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죠. 좀 성급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례성 시대와 사비시대 사이의 사건은 22담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웅시대의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예 문제를 외우고 가세요. 위례성과 사비 사이에 22담로인 거예요. 그 다음 3명만 아시면 돼요. 사비천도한 상왕, 6세기 왕인데요. 그리고 한참 동안 시험에 나오는 왕이 없다가 나중에 7세기에
백제의 마지막 두 왕이 시험에 나옵니다. 무왕과 의자왕인데요. 일단 성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로 천도했대요. 맞죠? 네. 사비천도. 사비가 어디예요? 지금의 부여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수도만 옮긴 게 아니라 국호도 바꿔요. 남쪽에 있는 부여라는 의미로 남부여라고 바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부여. 또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백제의 중앙관청은 원래 6개였죠. 6좌평. 아니, 나라를 운영하는데 6개의 관청으로 나라를 운영한다. 좀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좌평이 22부로 확대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관청이 늘어난 거죠. 또 성왕 때는요, 한강을 차지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원래 한강은 백제 거였죠. 장수왕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나중에 신라와 함께 한강을 칩니다. 그러니까 백제 성왕이 당시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었는데 신라의 진흥왕에게 야, 우리 같이 한강을 차지할래? 그래서 싸워서 이깁니다. 고구려군이 물러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진흥왕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성왕은 원래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는데 자기를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진흥왕은 배신을 하고 신라 땅으로 만든 거예요. 성왕이 화가 났겠죠. 이놈의 진흥왕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신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진흥왕 죽이려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어요. 그게 바로 성왕의 최후입니다.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죽어요. 근데요, 관산성이라는 이름은 시험에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구천에서 포위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천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성왕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꼭 외워야 되는데 이거. 그 다음 백제가 벌써 멸망하네요. 백제의 마지막 두 왕은 바로 무왕과 의자왕입니다. 무왕, 이 사람은요, 사비보다 좀 더 아래쪽에 익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로 천도하려고 시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익산을 아주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무왕입니다. 그래서 무왕의 키워드는 오히려 익산으로 가려고 했다, 익산이에요. 그래서 익산에 왕궁도 지어놓고 갈 준비 다 했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거대한 절을 짓는데 그 절의 이름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미륵사를 창건하고 거기에 석탑을 세운 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이게 바로 무왕입니다. 됐죠? 이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의자왕 하면 뭐 생각나요? 삼천국녀. 그런 거 시험에 안 납니다. 의자왕은 오히려 시험에서는 강했다 이렇게 나와요. 의자왕은 원래 강했어요. 심지어 신라를 막 쳤다고요. 심지어 신라의 성 중에 40여 성을 다 뺏었어요. 엄청 군사력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신라가 약했나 보다. 당시 신라의 왕은 선덕 여왕이었거든요. 선덕 여왕은 사실은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지 군사력은 좀 약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 40여 성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은 바로 대야성이에요. 의자왕은 윤충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윤충이라는 사람 이름도 알아두시고 대야성도 알아두세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냐면 김품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품석의 그 아내가 있어요. 그 둘 다 죽었는데, 대야성 전투 때 다 죽었는데 이 아내가 누구냐면 김춘추의 딸이에요. 김춘추가 누구예요? 신라의 나중에 이제 무열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김춘추인데요. 결국 대야성 전투로 진짜 화가 난 사람은 김춘추예요. 내 딸이 죽었구나. 나중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야성 전투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의자왕은 마지막에 향락에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660년에 황산벌 전투를 끝으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제의 역사예요.